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성공의 정점을 상징했지만 이서연에게는 잘 꾸며진 감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눈앞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고급 종이 위에 명조체로 인쇄된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족쇄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망설일 것 없잖아. 맞은편에 앉은 남자 강태준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함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은성그룹의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젊은 거물. 그의 얼굴은 신이 공들여 빚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는 냉혹한 사업가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수개월간 훈련받은 대로 가장 연약하고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살짝 붉어진 눈시울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알아서. 가냘프게 흘러나온 목소리에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이서연 씨,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거래가 있어. 이건 그 중에서도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고 당신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의 빚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있을까?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저당 잡히는 것과 고작 1년을 내 옆에서 보내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어린아이도 알 텐데. 그의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 그 이름은 그녀가 이 위험한 임무에 뛰어든 이유 그 자체였다. 한때는 존경받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버지는 은성그룹의 무자비한 인수합병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끝내 병상에 누워있다. 언론은 아버지를 무능한 경영자라 비난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바로 눈앞의 남자 강태준이었다. 매일 100만 원씩 당신 개인 계좌로 입금될 거야. 쇼핑을 하든 친구들과 파티를 하든 당신 마음대로 써.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옆을 지키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재벌가 사모님 역할 어렵지 않잖아. 그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경매에 나온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가난에 찌들어 돈에 팔려온 예쁘장한 인형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가장 완벽한 위장. 서연은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흩어진 가족,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비밀 요원이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 이 서명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강태준, 네가 나에게 주는 그 돈이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읊조리며 마지막 획을 그었다. 이서연. 그녀의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제가 생각했어.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소유욕에 서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억눌렀다. 그 실장 준비해. 그의 말에 사무실 한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진석 실장이었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제 어택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처리하실 업무가 남아 잠시 후에 들어가실 겁니다. 사모님, 그 어색한 호칭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서연 요원이 아니었다. 은성그룹 안주인 강태준의 아내.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첫 번째 입금이 시작될 테니 확인해봐.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말에는 이것이 너의 가치다 라고 말하는 듯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였다. 펜트하우스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숨 막혔던 공기가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다. 옆에 선 초회 실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시자이자 집행관이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택으로 향하는 최고급 세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신분을 손에 넣었다. 이제 2단계, 그의 세계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전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태준 그 자신이 제공하는 하루 100만 원이었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닐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서연의 계획은 달랐다. 그 돈은 초소형 도청 장치를 사고 내부 조력자를 매수하고 그녀의 정체를 숨겨줄 IT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쓰일 것이었다. 강태준이 던져준 빵 부스러기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의 재료가 될 터였다. 차가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보였다. 수많은 고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허리를 굽히며 일제히 사모님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 거대한 집에 또 어떤 새로운 여주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지에 대한 무언의 질문들이었다. 최 실장이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동쪽 윙 전체입니다. 회장님의 침실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용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사모님께서 사용하실 개인 카드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드리는 현금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검은색의 무제한 카드. 서연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받아들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완벽한 그에말 엔기 속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돈과 사치라는 이름의 그에말니.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하며 다시 한번 연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 실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물러났다. 혼자 남은 서연은 거대한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드레스룸은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고 욕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는 꿈꿀 법한 삶이었지만 서연에게 이곳은 전쟁터의 한복판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강태준 같은 포식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터였다. 아버지처럼.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자신의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사용해온 최소한의 개인 물품과 함께 외부의 조력자와 연락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통신 장치가 들어있었다. 첫날 밤이었다.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서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이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진입 성공, 계획대로 진행.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천재 해커인 제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은 짧게 확인이라고 답장을 보낸 뒤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저택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 그녀는 낯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강태준의 오만한 얼굴과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돈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가 되자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입금 월 1,000원, 잔액 1,000원.
서연은 그 숫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첫 번째 총알이 장전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어제보다 훨씬 더 짙고 위험한 색을 띠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로서의 첫 일주일은 숨막히는 연극의 연속이었다. 이서연은 아침이면 강태준이 보내준 돈으로 산 최고급 의상을 걸치고 저택의 식당에서 홀로 비싼 음식을 먹었으며 오후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청담동의 명품 거리를 배회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감시자 최 실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러나 그 쇼핑백 안에 든 물건들은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드레스룸 구석에 처박혔다. 그녀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도청 장치가 훨씬 더 가치 있었다. 첫 입금이 확인된 바로 그날 오후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용산 전자상가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예상대로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용산 말입니까? 혹시 필요하신 가전제품이 있다면 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서연은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랐다. 조카 선물을 좀 사려고요. 요즘 애들은 한정판 게임기 같은 걸 좋아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건 백화점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철없는 재벌가 며느리의 변덕.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돌렸다. 용산에 도착한 서연은 운전기사를 주차장에 대기시킨 후 복잡한 상가 안으로 혼자 들어섰다. 그녀는 명품 매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인파 속을 헤집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화려한 조명 뒤편 낡고 허름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전파상이었다. 만물술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 그곳이 바로 그녀의 조력자 제로의 아지트였다. 가게 안은 온갖 낡은 전자제품 부품들로 가득 차 악취를 풍겼다. 카운터에는 뿔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해킹용으로 개조된 노트북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다. 사장님 계세요. 서연이 묻자 남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사장인데 뭘 고치러 왔수? 고장 난 건 없고요.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서연은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본 뒤 카운터에 작은 메모를 내려놓았다. 메모에는 복잡한 모델명과 숫자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제로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연의 화려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분이 어쩐 일로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물건 필요 없을 텐데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고. 장난감이 아니니까 찾아온 거죠. 제 시간에 문제없이 준비 가능한가요? 서연의 단호한 말투에 제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메모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보았다. 초소형 무선 마이크 GPS 교랑이, 적외선 감지 회피필름, 전부 일반인이 구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특수 장비들이었다. 돈은 있고 걱정 말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내려놓았다. 강태준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해 둔 것이었다. 돈을 확인한 제로의 눈이 반짝였다. 오케이, 거래 성립, 사흘 뒤 같은 시간에 준비해놓지. 그렇게 서연은 강태준의 돈으로 강태준을 잡을 무기를 사들였다. 그녀는 다시 화려한 쇼핑객으로 돌아와 조카에게 줄 선물이라며 최신형 게임기를 하나 사서 저택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며칠 뒤 서연은 제로에게서 주문한 장비들을 손에 넣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 바로 설치 작전이었다. 저택은 거대한 요새였고 곳곳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었다. 특히 강태준의 개인 서재와 집무실은 지문과 홍채 인식까지 거쳐야 하는 철옹성이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우선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공용 공간부터 공략하기로 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와 사용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외부 CCTV의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티타임을 핑계로 거실과 다이닝룸의 구조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두 번째 타겟은 저택의 사용인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고 후한 팁을 주며 환심을 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돈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사모님의 호의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제가 아직 집 구조를 잘 몰라서요. 혹시 회장님 서재는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제가 실수로라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녀는 젊은 하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며 슬쩍 물었다. 서재는 매일 아침 8시 초에 실장님이 직접 입회하신 가운데 30분만 진행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모님.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건 그냥 내 성의예요. 정보들이 하나씩 모였다. 서재, 청소 시간, 경비 교대 시간, CCTV, 정기 점검 주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최 실장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 오후에는 신사동에 있는 갤러리에 다녀오셨더군요. 네, 맞아요. 볼만한 그림이 많더라고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결제 내역 중 한 군데가 조금 이상해서 여쭙니다. 갤러리 근처의 헌책방에서 50만 원을 결제하셨던데 특별히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최 실장이 그녀의 카드 내역을 전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책방. 그곳은 제로와의 두 번째 접선 장소였다. 추가 장비를 받고 대금을 지불한 곳이었다. 서연은 찰나의 순간 수십 가지 변명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이서연이라는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답을 찾아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아, 그거요. 사실 제가 옛날 순정 만화책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시면 잔소리 하실까봐 몰래 모았었는데 거기 희귀한 초판본이 있다고 해서요. 좀 부끄럽네요. 최 실장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늠하려는 듯 예리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순진무구한 표정을 유지했다. 잠시 후 최 실장의 얼굴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그러셨군요. 몰라 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최 실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현금 사용 비중을 더 높여야 했다. 강태준의 감옥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더욱 촘촘하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새벽 2시. 그녀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낮에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1층 응접실로 향했다. 그곳은 강태준이 외부 손님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장소였다.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다. 그녀는 제로에게서 받은 초소형 마이크를 꺼냈다. 쌀알보다도 작은 크기였다. 그녀는 정교한 솜씨로 테이블 아래쪽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이크를 부착했다. 배터리는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되고 특정 키워드의 음성 투자 로비가 언급될 때만 녹음을 시작하여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흔적 없이 돌아왔다. 침대에 누운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스릴과 공포,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부부 동반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강태준은 더없이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웃어, 여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당신 오늘 아주 아름다워. 내가 사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군. 그의 손길과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서연은 활짝 웃으며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서연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제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전달된 암호화된 통신이었다. 첫 수학 응접실에서 강태준과 여당 의원 김영수의 대화 파일 전송 완료. 제목 북한 재개발. 서연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화려한 파티장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검은 거래의 첫 번째 증거가 그녀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옆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고 있는 아내가 자신의 제국을 향해 첫 번째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만큼 짜릿한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Booking Jigabel. 제로가 보내온 녹음 파일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그 파일을 분석했다. 강태준과 김영수 의원의 대화는 교묘한 은어와 암시로 가득했지만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인 그녀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었다. 수천억 원대 국책 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비자금 조성 계획의 서막이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녹취된 대화만으로는 그들의 덜미를 잡기에 부족했다. 더 구체적인 것, 이를테면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계좌 번호나 거래 내역, 내부 문건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태준의 더 깊은 곳, 그의 심장 부인, 개인 서재로 침투해야만 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그곳을 뚫을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 뒤 강태준은 저택에서 VVIP들을 위한 비공개 파티를 열었다. 북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재계의 핵심 인물들만 초대된 극도로 은밀한 자리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이서연에게 안주인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야. 그저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 쓸데없는 질문이나 대화는 삼가도록. 파티가 시작되기 전 그는 경고와도 같은 말을 남겼다. 서연은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하며 미소로 화답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적들이 스스로 그녀의 전쟁터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선물한 보석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기능적인 것을 골랐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백금 브로치. 평범한 액세서리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제로가 특수 제작한 고성능 레이저 지붕기였다. 특정 방향의 소리를 증폭시켜 먼 거리의 대화까지 잡아낼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강태준과 그의 핵심 측근들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영수 의원과 몇몇 기업 총수들 그리고 최 실장을 데리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1층 복도 끝에 위치한 서재였다. 서연이 아직 공략하지 못한 저택의 심장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근처를 지나던 웨이터의 트레이에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와인이 그녀의 은색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요미요나.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린 웨이터가 사색이 되어 허리를 숙였다. 괜찮아요. 내가 부주의했던 탓인걸. 그녀는 웨이터를 안심시킨 뒤 근처에 있던 한여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래요? 얼룩이 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녀는 한여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서재로 가는 복도와 같은 방향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비틀거리며 서재의 두꺼운 마호가니 문 바로 옆에서 멈춰 섰다. 잠깐만요. 갑자기 현기증이. 서연은 신음하며 벽에 등을 기댔다. 한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와인을 너무 급하게 마셨나 봐.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완벽한 영이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브로치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서재 문틈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소리에 집중했다. 그래서 자금은 페이퍼 컴퍼니인 블루마린을 통해 세탁 후 스위스 계좌로 김영수 의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계좌명은 프로메트스입니다. 모든 거래는 이번 주 금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 실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프로메트스. 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조금 더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졸컥. 아무런 예고 없이 서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최 실장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가지러 나온 듯했고 문 바로 옆벽에 창백한 얼굴로 기대서 있는 서연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겁에 질린 하녀가 있었다. 사모님께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신다고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최 실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불안한 눈빛, 너무나도 서재 문과 가까운 위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우연성을 순식간에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며 최 실장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실장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시면 방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감정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파티를 망칠 순 없죠. 그녀는 애써 몸을 일으켜 세웠다. 최 실장은 그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서연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하녀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위험했다. 정말 한 끗 차이였다. 하녀가 옆에 없었더라면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최 실장을 너무 얕봤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제국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파수견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최 실장은 서연에게 이전보다 더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촘촘한 감시망 안에 놓였다. 그녀가 고용한 운전기사는 말수가 더 적어졌고 그녀에게 친절했던 하녀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최 실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벽했던 가면과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밤에 제로와 통신할 때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았다. 최진석 그자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해. 이미 그의 의심 리스트에 올랐을 거야. 조심해 여우. 늑대 소굴에서 춤추는 건 좋지만 늑대에게 꼬리를 밟히면 끝장이야. 제로의 경고는 현실이었다. 서연은 위기감을 느꼈다. 시간이 없었다. 최 실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강태준이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기 전에 프로메테우스 계좌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더 이상 저택 안에서 소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밖으로 나가 더 위험한 판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평범한 USB처럼 보이는 만능 키를 꺼내 들었다. 은성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로가 만들어준 비장의 무기였다. 이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냥꾼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그 이름은 이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최 실장의 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저택 안에서의 소극적인 정보 수집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공세로 전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유령 계좌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일 확률이 90% 이상이야. 안전 가옥으로 위장된 제로의 아지트에서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었다. 문제는 스위스 은행의 보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지. 계좌명 하나만 가지고는 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없는 한 절대 정보를 내주지 않아.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만큼의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서연이 차갑게 받아쳤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부에서 직접 길을 찾아야 해. 은성그룹의 내부 전산망 어딘가에 분명히 그 계좌로 연결되는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은성 본사 서버는 괴물이야. 내가 외부에서 몇 번 찔러봤는데 방화벽 수준이 국방부 뺨쳐. 내부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이상 어림도 없어.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빛났다.
내부 접속, 바로 그거야. 다음 날 이서연은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10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온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한 화제를 꺼냈다. 여보,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강태준은 스테이크를 썰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매일 쇼핑만 하고 지내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어려운 환경에 예술 영재들을 후원하는 그런. 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사모님이 가질 법한 순진한 열망을 연기했다. 강태준은 잠시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역시 생각 없는 여자라는 듯한 조소가 어렸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은성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내에게 적당한 소일거리를 던져주면 귀찮은 일도 줄어들 터였다. 재단이라 재미있는 생각이네. 좋아, 허락하지. 최 실장에게 말해서 본사 건물에 작은 사무실 하나 내주라고 하지. 필요한 지원도 해줄 테니 어디 한번 멋대로 해봐. 그는 다시 스테이크에 집중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이렇게 쉽게 손에 들어왔다. 며칠 후 서연은 은성 아트재단의 준비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은성그룹 본사 30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얻었다. 화려하기만 한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적의 심장부에 설치한 작전 베이스 캠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외부 인사들을 미팅하는 등 바쁜 척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한 밤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준 하루 100만 원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로의 도움을 받아 유령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 세렌디피티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미술품 판매 사이트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은성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문구납품 회사와 소액 거래를 시작했다. 5만 원짜리 고급 펜 10만 원짜리 가죽 다이어리 같은 의심을 사지 않을 작은 거래들이었다.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서연이 결제한 돈은 문구 회사의 계좌로 들어간 뒤 그룹의 다른 계열사 자금과 뒤섞여 복잡한 경로를 거치기 시작했다. 제로는 이 작은 추적자가 은성그룹의 거대한 혈관 속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밤새도록 추적했다. 찾았어. 며칠 뒤 제로에게서 흥분된 연락이 왔다. 네가 보낸 돈이 10여 개의 자회사 계좌를 돌고 돌아 결국 블루마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어. 그리고 그 돈은 다른 비자금과 합쳐져서 스위스로 날아갔다. 프로메트스 계좌로 CMEI, 사이비즈 etc.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고 통제하는 메인 서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주어진 내부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이용했다. 물론 그녀의 접속 기록은 모두 감시되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그녀는 재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척하며 제로가 알려준 특정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에 흘려보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음파 탐지기 같은 것이었다. 탐지기는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룹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처럼 보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외부와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또 다른 영역이 존재했다. 데이터 볼트 데이터 볼트. 제로가 중얼거렸다. 모든 불법 거래의 원장이 기록된 곳이 분명해. 이 서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수밖에. 물리적 연결. 그것은 곧 잠입을 의미했다. 서버의 위치는 서연이 물었다. 제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본사 건물의 3D 도면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지하 4층. 공식적인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구역이야. 전력 공급 라인을 역추적해서 찾아냈어. 보안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 압력 감지 바닥 저고에선 레이저 그리드 미세 음향 탐지기, 그리고 홍채와 지정맥을 동시에 인식하는 생체 인증 시스템까지. 여긴 그냥 서버실이 아니라 군사 벙커야. 접근 권한을 가진 자는 단 2명, 강태준 그리고 최진석.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 실장이었다. 준비위원장님, 업무는 잘 되어 가십니까?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사무실 전체를 그리고 서연의 컴퓨터 모니터를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모니터 화면을 재단 관련 서류로 전환한 상태였다. 네, 실장님. 덕분에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회장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아무렇지 않게 들추어 보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친절을 가장한 수색이자 신문이었다. 굿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그때 재단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래도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받아쳤다.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긴장했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다시 제로와 연결했다. 그룹 창립 기념 행사. 그게 언제지? 2주 뒤 금요일. 본사 1층 로비 전체를 빌려서 대규모 갈라 파티를 연다고 나와 있어.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은 다 모일 거야.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파티에 집중하는 날, 본사 전체의 보안이 외부 손님들에게 집중되어 내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녀는 책상 위에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2주 뒤 금요일 날짜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지하 4층 데이터 볼트의 청사진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결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러운 돈의 흐름은 이제 그 끝을 향하고 있었다. 최 실장의 방문 이후 강태준의 저택과 은성그룹 본사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졌다. 이서연을 향한 감시의 거미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확인해야 할 불안 요소로 격상된 것이 분명했다. 변화는 강태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 앞에서 오만한 남편 행세를 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교묘한 시험이 섞여 들어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무심한 척 말했다. 당신이 추진하던 아트 재단 말이야. 그룹 자금 흐름에 문제가 좀 생겨서 법인 카드를 전부 일시 정지시켰어.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군.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재단 사무실은 그녀의 작전 본부였고 법인카드는 활동의 중요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0.1초 만에 표정을 관리하고 준비된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진행하던 계약들은 다 어떡하고요? 내 체면은 뭐가 돼요? 전형적인 돈밖에 모르는 여자의 발악이었다. 시끄럽군. 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했잖아. 정 급하면 당신 개인 돈을 쓰던가. 매일 100만 원씩 받는 건 잊었어. 강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분노에 찬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자금줄을 끊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른 비상 연락망이나 자금책을 움직이는지 확인하려는 함정. 다행히 그녀의 진짜 활동 자금은 강태준이 매일 입금하는 현금이었고 제로와의 거래는 모두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그녀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내부의 유일한 연락책이었던 선배로부터 마지막 통신을 받았다. 평소에 암호화된 채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전달된 불에 태워 없애야 하는 쪽지였다. 윗세온이 막았다. 은성 관련 모든 내사 중단 명령. 내 존재도 발각될 위험. 임무 중단하고 즉시 복귀하라. 이건 명령이다. 서연은 쪽지를 읽고 화장실에서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고립. 이제 그녀는 완벽히 혼자였다.
강태준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FIU의 윗선까지 매수했다면 그가 가진 권력과 부패의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복귀 돌아가면 모든 것은 묻힐 것이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강태준의 범죄도 영원히 어둠 속에 파묻힐 터였다. 그녀에게 후퇴란 없었다. 이 임무는 더 이상 조직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녀는 제로에게 연락했다. 플랜 B를 실행해야겠어. 창립 기념 갈라. 그날 모든 걸 끝내야 해. 미쳤어. 그 벙커를 뚫겠다고 너 혼자서 조직의 지원도 없이. 화면 너머 제로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혼자가 아니야. 네가 있잖아.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이왕 미친 짓 하는 거 끝까지 같이 가주지. 계획을 짜보자.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때부터 두 사람의 시간은 전쟁처럼 흘러갔다. 밤에는 제로와 함께 본사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침투 계획을 세웠고, 낮에는 강태준과 최 실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 완벽하게 철없는 아내를 연기했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첫째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밤 10시, 제로가 외부에서 본사 건물의 중앙 통제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오류 신호를 보낸다. 로비의 샹들리에 조명이 몇 초간 깜빡이거나 음향 시스템에 작은 잡음이 생기는 정도의 대다수의 손님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보안팀과 기술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교란 작전이었다. 둘째, 모든 감시의 눈이 로비에 쏠린 그 틈을 타 서연은 안주인으로서 행사를 챙기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직원 전용 통로로 빠져나간다. 셋째,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제로가 만들어준 USB 만능 키를 사용한다. 단 90초. 그 시간 안에 엘리베이터의 CCTV와 출입 기록을 무력화시키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관문은 데이터 볼트의 생체 인식 시스템이었다. 홍채와 지정맥, 이것은 해킹으로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강태준과 최 실장의 신체 정보가 직접 필요했다. 어떻게 그들의 생체 정보를 빼낼 생각이야? 제로가 물었다. 서연의 시선이 자신의 송가의 자일하게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로 향했다. 파티에서 건배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 반지에 내장된 초소형 스캐너로 순식간에 복제할 거야. 0.5초면 충분해. 그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계획이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태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예고 없이 서연의 사무실에 찾아와 그녀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도 했고, 밤에는 일부러 그녀의 방으로 찾아와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 어딘가 다른 사람 같아.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며 위기를 넘겼지만 매일 밤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면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 창립 기념 갈라 파티가 열리는 저녁, 서연은 저택의 드레스룸에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어깨를 드러낸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강태준의 완벽한 트로피.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비들을 점검했다. 손가락에는 생체 정보 스캐너가 내장된 반지 드레스, 가슴에는 레이저 지붕기 브로치, 그리고 허벅지에 착용한 작은 가터벨트 안에는 데이터 볼트의 문을 열어줄 USB 만능 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오늘 밤 당신은 저 별들보다 더 빛나는군.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팔에 끼게 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가자고, 우리의 파티에. 강태준이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팔짱을 낀 채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가자.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축하할 당신을 위한 마지막 파티에.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다.
패배는 곧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그녀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은성그룹 창립 기념 갈라 파티의 로비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과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그들의 아내들은 보석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행사의 주인이자 왕인 강태준과 그의 옆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왕비 이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완벽한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적절한 찬사를 건넸으며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그의 위신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파티장을 넘어 제로와 연결된 통신에 그리고 그녀가 숨긴 장비들에 곤두서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지문이었다. 건배 제1을 위해 단상에 오른 강태준이 연설을 마치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을 때 서연은 그의 바로 옆에 있었다. 그녀는 축하의 의미로 자신의 잔을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어머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살짝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의 손가락이 닿아 있는 잔의 표면을 스치는 찰나 0.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스캔이 끝났다. 타겟 월 데이터 확보. 귓속의 이어피스에서 제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목표초의 실장의 지정맥 정보는 훨씬 더 까다로웠다. 그는 파티 내내 강태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누구와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기회를 기다렸다. 잠시 강태준이 다른 총수와 대화하는 틈을 타 그녀는 샴페인 2잔을 들고 최 실장에게 다가갔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늘 회장님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듯한 미소와 함께 잔을 건넸다. 최 실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주인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가 잔을 받아 들려는 순간 서연은 또다시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죄송해요. 제가 힐이 너무 높아서. 그녀의 반지가 그의 손등과 손목 사이를 정확히 스쳤다. 최 실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지만 서연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타겟 2 데이터 확보 완료. 완벽해 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정각까지 1분 전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다.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제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콰광 하는 굉음과 함께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 수십 개가 일제히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파티장은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강태준이 소리쳤고 최 실장과 보안팀이 일제히 중앙 통제실 방향으로 달려갔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직원 전용 통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복도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그녀는 허벅지의 가터벨트에서 USB 만능 키를 꺼내 단자함에 꽂았다. 삑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B4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안의 카메라 렌즈가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90초.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지하 4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길고 하얀 복도 끝에 제로가 묘사했던 바로 그 문 데이터 볼트에 티타늄 합금문이 보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복도를 질주했다. 문 옆에 생체 인식 패널이 파란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반지를 패널에 갖다 댔다. 먼저 강태준의 지문 데이터를 업로드했다. 삐빅. 1차 인증 성공. 다음으로 최 실장의 지정맥 데이터를 전송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제발.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티타늄 문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다. 해냈다. 서연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내부는 수십 대의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중앙 메인프레임으로 다가가 USB 키를 꽂았다. 이번에는 복제 모드였다.
그녀의 손목시계 형태의 단말기에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바가 나타났다. 5%, 15%, 35%. 데이터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한편 지상의 파티장은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단순한 과부하로 인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서연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그녀는 없었다. 사모님은 어디에 있나? 그의 질문에 최 실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즉시 보안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다. 로비에 소란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직원용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의 영상이 2초간 끊겨 있었다. 최 실장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회장님, 혹시... 바로 그 순간 지하 4층 구역에서 비상 침입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전원 지하 4층으로 다운로드 진행률이 98%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이 다시 닫히고 있었다. 99%. 100%. 다운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서연은 USB를 뽑아 들고 닫히는 문틈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육중한 문이 그녀의 발 바로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구르며 간신히 빠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킨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복도 저편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눈의 강태준과 차갑게 굳은 얼굴의 최 실장, 그리고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나의 아름다운 트로피, 감히 내 보물 창고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숨을 골랐다. 그녀는 흐트러진 드레스를 바로잡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넘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하고 철없던 아내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엘리트 요원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의 보물 창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이걸 증거물 A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손에 쥔 USB 키를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강태준, 프로메테스 계좌, 블루마린, 당신이 조성한 비자금 정관계, 로비 장부, 당신이 쌓아 올린 더러운 제국의 모든 것.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대체 누구야? 내 아버지를 기억해.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쓰러져야 했던 성실한 사업가. 당신은 그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온 그의 딸이야. 서연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복도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완전히 포위되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경악이 사라지고 잔혹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걸 가져와. 그리고 저 여자를 잡아.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숨 막히는 순간 이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자의 차가운 미소였다. 한 걸음만 더 움직여. 그럼 이 USB 안의 모든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게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내 파트너가 지금 이 순간을 전부 지켜보고 있어. 내 심박수가 멈추거나 60초 안에 내가 해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게 터져. 강태준, 당신의 제국이 60초짜리 시한폭탄 위에 서 있는 기분 어때? Start 그것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허세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실룩거렸다. 보안 요원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며 멈칫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건물 전체에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곧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FIU 요원들이 복도 양쪽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것은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던 그녀의 선배 수사관이었다. 그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조직의 명령을 어기고 그녀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시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과 최 실장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강태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자신이 돈으로 사들인 가장 아름답고 순종적이라 믿었던 인형에게 제국의 심장이 꿰뚫린 사실을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감히 네가. 그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강태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수사관에게 조용히 USB를 건넸다. 그녀의 임무는, 그녀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은성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이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낸 데이터는 거대한 부패의 판도라 상자였다.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은성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태준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베일에 쌓인 내부 고발자의 존재에 대해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녀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이서연은 FIU의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명령을 불복종한 요원이기도 했다. 상부는 그녀에게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훈장과 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를 동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둘 다 원하지 않았다. 사직서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저는 이제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상관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거짓과 위장 배신과 위험 속에서 살았던 지난 1년은 그녀의 영혼을 너무나도 많이 갉아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조직을 나온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그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명예는 회복되었다. 왔구나, 내 딸. 아버지는 앙상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그리고 지독했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만물수리 간판이 철거된 텅 빈 제로의 아지트도 찾아갔다. 약속했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야? 서연이 물었다. 어디든 바람처럼 유령처럼. 그게 나잖아. 제로가 씩 웃었다. 너는 나도 바람처럼 유령처럼 조용히 살아보려고.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로의 가장 완벽했던 파트너. 그들의 인연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언덕 위에 시간이 머무는 서점이라는 이름의 작은 책방이 문을 열었다. 책방의 주인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도 날카로운 수트도 입지 않은 평범한 린넨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긴장과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성그룹 강태준 전 회장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윤슬이 부서지는 푸른 바다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 소식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운명은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매일 100만 원을 받으며 재벌의 아내를 연기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자유로운 인간 이서연의 이야기가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먼지를 털어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